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양에 사는 4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몇 달 전 겪은 소름 끼치는 경험담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살인사건이라고 하면 뉴스에 나오는 남일이라고만 생각했던 저에게 실제 벌어졌던 사건인데요. 그 사건이 그냥 사건이 아니라 미스테리로 꼬여 있어서 구독자 여러분께 누가 잘못했는지 한번 판가름을 요청드리고 싶네요. 저의 시부모님은 박사 출신으로 두 분 다 고상한 성격에 학자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그런 점잖은 분들입니다. 그 연세에도 서로에게 존댓말을 하면서 친구처럼 지내는 걸 보면 주변에서는 다 신기하다, 부럽다 이런 얘기를 하곤 했죠. 캠퍼스 커플로 연애만 10년 하고 두 분 다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만나본 적 없다고 하니 말 다 했죠.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함께 하다 보니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누구보다 돈독한 그런 금슬 좋은 부부였으니까요. 가끔 남편이랑 저랑 시부모가 같이 식당에 가면 시부는 항상 시모의 의자를 빼주곤 했어요. 미국 유학 생활할 때 몸에 밴 건데 한국에 와서도 그렇듯 다정하시니 보는 사람이 다 감탄을 했죠. 두 분을 보면 뭐랄까, 결혼 생활이 아니라 꼭 연애하는 부부 같달까요? 저는 그런 시모를 보면서 항상 존경의 마음을 듬뿍 담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했죠. 저희 부부도 꼭 어머님, 아버님처럼 나이 들고 싶어요. 정말 보기 좋으세요. 부부가 친구처럼 지내야 좋지. 우리는 서로 싸울 일도 별로 없고 워낙 옛날부터 이렇게 지내와서. 너희 시어머니가 워낙 조신한 성격이잖니. 그러니 연애 때도 나밖에 몰랐지. 당신은 참 별소리를 다 해요. 사실이 그렇잖아. 당신이 부암동 현모양처라고 이미 소문 다 났는걸. 그런 두 분은 원래 애를 낳을 마음이 없으셨다고 해요. 딱히 딩크족인 건 아닌데 두 분 다 공부가 워낙 좋아서 학자 생활을 하다 보니 애 낳고 가정계획 세우는 것에 딱히 관심이 없으셨던 거죠. 남편은 그런 시모가 거의 40 가까이 되어서 난 늦둥이인데 그래서인지 워낙 귀하게 키우기도 했고 누구보다 가정교육을 잘 받도록 해서 남편도 그런 시부모를 닮아서 성격이 온순하고 다정다감한 편이었습니다. 제가 남편한테 반한 점이 바로 그런 점이기도 했고요. 남편도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저를 친구처럼 대해주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저한테 시부모랑 남편 복이 많다고 얼마나 부러워했는지요. 물론 겉으로 보이는 건 어디까지나 그랬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시댁에 가서 저녁을 먹고 하루 자고 가는 날이었는데 그날 새벽에 시부가 갑자기 새벽에 발작 증세가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원래 시부가 공황장애가 조금 있었는데 그 전날에 뭘 많이 드셨는지 잠을 설치다가 급기야 새벽에 발작까지 되어버린 거죠. 여보, 정신 좀 차려봐요. 이게 무슨 일이람? 어머님,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 텐데 119를 불러야겠죠? 아니야, 내가 운전해서 가는 게 빠르겠다. 집 근처에 병원이 있어. 네, 그럼 저랑 같이 가요, 어머님. 그때는 저도 놀라서 그냥 시모 따라서 시부를 차에 태우고 조수석에서 응급실까지 갔어요. 저는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119나 택시를 부르려고 했거든요. 근데 시모가 시부를 들쳐업더니 차에 태우고 급하게 운전을 해서 응급실로 직행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나이가 든 시모가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나 신기해하고 있었죠. 다행히 그날 시부는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고 안정을 찾으셨죠. 시부는 정신이 들자마자 저한테 대뜸 묻더군요. 아버님, 이제 정신이 좀 드세요? 그래. 그런데
간밤에 병원까지 어떻게 온 거니? 혹시 119 타고 온 거니? 아니요, 어머님이 직접 운전을... 네 시어머니가 운전을 했다고? 아이쿠, 저런. 저는 몰랐는데 시부 말을 듣고 알고 보니 시모는 운전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래전에 면허는 땄지만 연수 한 번 안 받아서 장롱 면허라고... 그 말을 듣는데 그냥 머리털이 쭈뼛 서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란 그런 거구나. 시모가 시부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장롱 면허가 갑자기 차를 몰고 그렇게 가겠어요. 저도 장롱 면허이긴 하지만 시모는 나이가 적지 않으신데 그 위기 상황에서 순발력이 생기신 거잖아요. 남편도 제 얘기를 듣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 역시 시모를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보고 그랬어요. 저희 시모는 여느 시모와 같지 않다. 뭔가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현모양처인 대한민국 1% 시모다. 이렇게요. 그래서인지 시모가 남 같지 않고 엄마 같고 때로는 언니 같은 그런 살가운 관계를 유지했지요. 시모는 가끔 대학 강의가 끝나면 학교 근처로 저를 부르셔서 밥을 사주시곤 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설거지나 집안일을 하다가도 시모가 부르면 잽싸게 옷을 챙겨 입고 나갔죠. 시모랑 나가서 밥을 먹으면 뭐랄까요? 저 역시 고상하고 좀 세련된 사람이 된 느낌이랄까? 맨날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는 주부였다가 대학 교수님과 밥을 먹으니까 학생 시절로 돌아간 느낌도 들었죠. 그만큼 시모가 저를 며느리 부리듯 안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날도 시모랑 같이 학교 근처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지나가던 어떤 남자분이 시모 어깨를 툭 건드리더군요. 여기서 밥을 먹고 있네. 여긴 어쩐 일이야? 일 때문에? 나야 뭐 서울 온갖 곳을 쏘다니니까. 근데 누구... 아니 그냥 여기 우리 며느리. 그래, 맛있게 먹었으면 됐어. 다음에 봐. 이 사람... 그래, 알았다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누군지를 몰랐지만 왠지 시모의 친한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왜 그런 건지 저랑은 말을 오래 못 섞게 한다는 느낌이 들었죠. 왜 거기서 마주친 건지 빨리 보내야겠다 이런 느낌이랄까요? 시모한테 누구냐고 물었더니 다른 대학 교수 친구라는 말만 했어요. 자세한 건 어차피 나중에 시부한테 얘기 들으면 안다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때는 그러려니 했죠. 그분이 알고 보니까 K대학교 의학부 교수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시부랑 오랜 친구인데 시모 시부가 부부 동반으로 만나는 사이라고 했어요. 인상이 워낙 서글서글하고 좋아서 저는 무슨 일 하시나 했는데 역시 교수들은 교수끼리 친한가 보다 했죠. 저는 그분을 나중에는 고모부라고 부르게 되었는데요. 이따금 주말에 시부댁으로 가면 고모부가 같이 차를 마시고 있는 적이 많았어요. 어서 와요. 이렇게 시댁에 자주 들르는 며느리가 어딨어. 아주 자네는 복이 터졌네, 터졌어. 그렇지. 내가 며느리 하나는 참 잘 봤어. 오면 나보다 이 사람이 더 잘해줘서 그래. 잘해주는 게 뭐 있어? 음식도 안 하는 사람이. 음식이야 꼭 해줘야 마실까? 뭐 돈 버는 사람이니 나가서 맛있는 거 사주면 되지. 안 그래? 네, 어머님, 그럼요. 저는 항상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도 고모부가 조금씩 친근해지기 시작했죠. 자상하고 성격 좋은 교수님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고모부는 은근히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저희 남편도 고모부를 진짜 고모부처럼 믿고 따르기도 했고요. 언젠가부터는 고모부랑 시모, 신부, 그리고 저희 부부가 같이 동반으로 식사를 하는 날이 꽤 많아졌어요. 고모부는 시부랑 먼저 알게 된 친구였는데도
시무랑 더 친한 것 같았죠. 두 분이 뭐랄까 약간 더 케미가 잘 맞는다고 할까요? 제가 농담처럼 두 분이 더 친하시네요 하고 물어보니까 시모가 그럴 만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시부가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할 때 고모부를 알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고모부는 이미 교수를 하고 계셨다고 해요. 고모부는 집안이 엄청 금수저라서 일찍부터 미국 유학을 갔다가 국내에서 자리를 잡은 케이스라고 하더군요. 고모부는 그때 박사를 마치고 교수 자리를 얻지 못한 시부를 위해서 집안의 인맥을 활용해 교수 자리를 하나 맡아주었고, 그게 계기가 되어서 두 분이 엄청 친해지셨다고 해요. 근데 시부는 그냥 고모부가 엄청 사람이 좋아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고모부는 집이 파워가 있어서 그런지 시부와 시모가 나름 꽤 높게 평가하는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고모부가 알고 보니 대단한 분이셨네요. 별 말씀을. 근데 이 친구는 그때 자기 마누라가 내 조교수인 줄 몰랐던 거지. 까맣게 몰랐지. 그때 내가 열심히 황 교수 시다 노릇하면서 남편 뒷바라지 한 거야. 지금에 와서야 하는 얘기지만. 아, 그럼 고모부 조교수가 어머님이었는데 어머님을 보고 도와주신 거군요? 우리 조교수가 진짜 일을 잘하는 사람이어서 내가 덕을 많이 봤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와서 보면 맨날 죽상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왜 그러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말을 잘 안 해. 그래서 내가 뭐든 도와줄 수 있으니 일단 얘기나 해보라고 해서 들어보니 남편이 박사 끝났는데 아직 자리가 없다고 놀고 있다는 거였어. 아이, 나 참. 그래서요? 고모부가 바로 힘을 써주신 거예요? 와. 교수가 무슨 일반 회사원 공석도 아니고 어느 날 자리가 딱 하고 나타날 리가 있나? 나도 백방으로 뛰었지. 물론 나도 집안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긴 했지만 결국 일이 잘 풀려서 다행이었지만. 고모부의 이모부는 비병원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학병원 병원장이었어요. 그래서 의학 쪽을 전공한 시부가 의사가 아닌 연구 교수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었던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정말 대한민국은 인맥사회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기도 했어요. 아무튼 고모부라는 사람이 시모랑 시부에게는 평생 인연이라고 해도 되겠더라고요. 사람 한번 잘 만나서 인생이 많이 바뀐 거네요? 너무 자기 잘난 척을 했는데 나도 노력을 많이 했어. 애를 썼지. 박사 끝나고 나서도 하루에 연구를 10시간 이상 했으니까. 그때도 나는 열심히 황 교수 시다 노릇을 했고, 그래도 지금은 자네가 이렇게 자리를 잡으니 좀 좋아. 자네는 자네 와이프 평생 업고 다녀야 해. 그래서 고모부랑 어머님이 그렇게 친하신 거였구나. 자네도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하게. 내가 최대한 힘 닿는 데까지 도와줄 거니까 말이야. 사람 팔자는 인맥이 반이라고 하더니 고모부의 그런 배려에 저도 은근히 고모부를 존중하게 된달까요? 왜 성격 좋고 능력 좋은 사람은 괜히 가까이 두고 싶잖아요. 그때 우리 부부에게도 고모부가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시부랑 시모에게는 고모부라는 사람의 존재가 꽤 큰 것 같았어요. 고모부는 인격적으로도 배울 점이 많은 분이었죠. 거의 3년 가까이 배워오면서도 화를 낸 걸 본 적이 없고 항상 하하허허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매사를 생각할 줄 아는 분이었죠. 제가 가끔 남편이랑 싸우면 상담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그때 해주신 조언들이 부부 생활에 참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런 말은 그렇지만 남자는 말이야. 정말 여자 하기 나름이야. 남편이 힘든 일이 있다고 하면 그냥 우쭈쭈 좀 해주면 다 풀려.
남자들은 그만큼 단순하거든. 고모부는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하고 사셨어요? 저는 제가 한 사람만 사랑하고 살 수 있을지 좀 자신이 없어요. 사랑은 영원한 거지.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의지로 사랑하는 거지. 사람에 대한 감정은 금방 식어요. 오래 가질 못해. 그런데 의지를 갖고 사랑하면 평생 가는 거지. 나도 그렇고. 그럼 고모부는 지금 사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그런 질문이 어딨어. 당연히 사랑하지. 나는 평생 와이프만을 보고 산 남자야. 그래서 별명이 해바라기지. 사모님은 정말 행복하시겠네요. 부러워요. 지금 자네 남편도 그런 해바라기 같은데 뭘. 근데 하느님은 그렇게 행복한 고모부 부부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던 걸까요? 안타깝게도 고모부의 사모님은 2년 뒤에 돌아가시게 되죠. 교통사고였는데 그때 고모부의 표정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세상을 다 잃은 표정이 그런 건가 싶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고모부와 시모, 시부 덕분에 존경받는 어른이 어떤 건지,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를 매일매일 배우는 그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생기기 전까지는 말이죠. 어쩌면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모르고 살면 괜찮지만 알면 큰일 날 일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지요. 저도 그놈의 크루즈 여행이 아니었다면 제 인생은 그럭저럭 그때처럼 행복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인생의 모든 걸 망친 게 바로 그 크루즈 여행이었으니까요. 시모와 시부가 결혼 35주년을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고모부가 저한테 잠깐 보자고 하시더니 진지하게 그러시더군요. 이번에 너희 시어머니 시아버지 결혼 35주년인 건 알지? 네, 그럼요. 근데 어떻게 축하해드려야 할지 제가 안 그래도 좀 조언을 구하려고 했어요. 이건 비밀인데 두 사람은 사실 결혼식을 못 올렸어. 네? 결혼식을요? 왜요? 미국에서 유학 생활할 때 너무 힘든 시절을 보낸 와중에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살았던 거지. 그런 사연은 처음 듣는데요? 고모부는 모르는 게 없으시네요? 나도 너희 시어머니한테 들은 거야. 아무튼 두 사람이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을 거라 이번에 두 사람한테 크루즈 여행을 보내주는 게 어떨까 해.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근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비용은 내가 지원해 줄 테니까 걱정 말고 여행사부터 알아봐. 보니까 이번에 5월쯤에 유럽으로 가는 크루즈 상품이 하나 있더라고. 9박 10일 정도로. 정말요? 감사합니다.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고모부, 정말 감사해요. 이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지. 파이팅이야. 그리고 저는 시모랑 시부에게 서프라이즈 여행을 보내드리기 위해 여행 상품을 알아봤죠. 이것저것 비교하고 그랬는데 결국 고모부가 저 대신 예약까지 해주셔서 무사히 예약을 끝냈어요. 그리고 남편이랑 시부모님께 어떻게 서프라이즈 할지 고심하다가 저녁 먹는 길에 티켓을 드리는 걸로 했죠. 9박 10일 그리스 크루즈 여행 티켓을 선물하자 시모는 입이 거의 귀에 걸리시더라고요. 평소에 시모는 그리스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안 그래도 여행을 가고 싶었다고 덕분에 잘 다녀오겠다고 좋아하셨죠. 그런데 시부는 어쩐 일인지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걱정이 되어서 제가 시부에게 물었죠. 혹시 아버님 그리스는 별로세요? 다른 나라로 다시 일정을 잡아볼까요? 아니야. 너희들이 애써 예약해 준 건데 싫을 리가 있겠니? 너무 좋다. 그런데요? 뭐가 걸리는 게 있으세요? 너무 좋은 기회라는 건 아는데 이상하게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구나. 이유는 잘 모르겠다만.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애들이 우릴 위해서 근사한 선물을 마련해 준 건데
마음이 불편할 게 뭐예요? 당신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런가? 이번에 우리 마음 먹고 즐겁게 다녀와요. 신혼여행도 못 갔잖아요. 하기야, 그렇지. 사람의 직감은 무서운 거라고 그때 크루즈 여행을 떠나기 직전 불안해하는 시부의 마음을 제가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그때는 시부의 말을 한 귀로 듣고 그냥 흘렸어요. 시모 말 맞다나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데 그리스 여행을 호화 크루즈로 가는 데 있어 망설일 일이 뭔가.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던 거죠. 그 이후에 벌어졌던 일들을 생각하면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두 분은 크루즈 여행을 떠나셨고 저랑 고모부가 공항에서 두 분을 배웅했습니다. 한없이 들떠 보이는 시모와 달리 시부는 떠나는 그날까지 표정이 별로 안 좋으셨어요. 그리고 그게 시부와 제대로 대화를 한 마지막이었죠. 사고 확률이 비행기보다 낮다는 크루즈 여행. 3박째 되는 날에 시모는 시부랑 갑판 위에서 와인을 마시면서 공연을 봤다나 봐요. 근데 그 중에 한 여행객이랑 싸움이 붙었고 시부는 그 일로 마음이 상해 술을 잔뜩 마셨다는군요. 그리고 시모가 잠든 사이 바다로 몸을 투신을 하신 거예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죠. 크루즈에 탑승해 있던 구조대원들이 시부를 곧바로 건져 올렸지만 시부는 바닷물이 뇌에 가득 차는 바람에 반뇌사 상태에 빠졌고 결국 크루즈 여객선은 잠시 정박한 그리스 인근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보름 뒤 시부는 식물인간이 되어서 인천공항으로 돌아왔죠. 멀쩡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시모는 시부가 식물인간 판정을 받자 거의 삶을 잃어버린 망자의 얼굴을 하더군요. 매일 울어서 얼굴이 퉁퉁 부었고 시부의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았어요. 학교는 당연히 휴직을 했고요. 저랑 남편도 갑작스러운 사고에 어쩔 줄 몰라 당황했죠. 그런데 고모부는 한동안 말이 없이 있다가 저희 집에 발길을 끊으셨어요. 아마도 저는 그 사고가 당신 책임 때문이라고 느끼시는 게 아닌가 생각했죠. 저는 그런 고모부를 최대한 위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크루즈 여행 사고는 정말 우연의 일치고 크루즈 여행을 예약한 고모부는 전혀 책임이 없어요.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고모부. 아니야. 이 모든 건 내 탓이야. 내가 그 사람을 죽인 거야. 저는 여러 번 위로의 말씀을 드렸지만 고모부는 완강했어요. 제가 하는 말에 고모부는 아무런 대꾸가 없으셨어요. 친구의 죽음에 상실이 크셨는지 며칠은 아예 연락도 되지 않으셨지요. 저는 시무를 옆에서 수발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고모부까지는 미처 챙길 겨를이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유감스러운 사고 소식을 또 접하게 됩니다. 다름 아닌 고모부의 아내분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죠. 고모부가 미국 출장을 가 있는 사이에 아내분이 목을 매셨다고 하더군요. 경찰 조사 결과에서도 타상이 없어서 자살로 최종 결정이 났죠. 고모부는 이 일로 충격을 받으시고 며칠 동안 해외에 나가 계시기로 했죠. 주변 분들이 예상치 못하게 변을 당하면서 저도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경황이 없는 시모를 위해 제가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일단 제 힘이 닿는 건 뭐든 하기로 했죠. 나는 너희 시아버지 병간호 자신이 없다. 학교 일도 막 복귀해서 바쁘고 지금 내 정신이 내 정신이 아니야. 네, 그러시죠. 어머님, 당분간 시아버지는 저희가 저희 집에서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네가 그래주면 정말 고맙겠구나. 저는 경황이 없는 시모를 위해 며느리로서 이 정도는 충분히 해야 하고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시부를 저희 집으로 모셨습니다. 저야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집에서 살림을 하는 입장이니 시부를 당연히 제가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해서라도 시모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수습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무엇보다 시모가 그 당시에 교수 진급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상황이라
신경이 많이 예민했거든요. 시부의 간호를 시모가 아닌 제가 한다는 게 좀 그랬지만 그때는 그런 걸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부랴부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시부는 식물인간이 되었지만 제 말을 아예 못 알아듣는 건 아니었죠. 저는 시부를 병간호하면서도 틈틈이 시부가 조금이라도 회복되게 하려고 노력을 나름 많이 했습니다.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던 분이기에 아버지 같은 분이라는 생각에 저도 딸처럼 최선을 다해 간호를 하기로 한 거죠. 시부는 제가 간호를 하면 눈은 저를 따라가면서 그리도 의식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신 드세요? 하루라도 빨리 정신 드셔야 해요. 어머님이 아버님을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시부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곤 했어요. 할 말이 많지만 할 수 없다는 게 슬프신 건지 계속 눈물만 흘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도 눈물이 왈칵 나서 팔과 다리를 주물러 드리면서 시부를 최대한 정성스럽게 간호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시부가 하루라도 빨리 의식이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시부는 제가 간호를 해드리면 제 팔을 꾹 누르면서 말을 거시더군요. 마치 저를 보면서 뭔가 간절히 할 말이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뭔가를 써보시도록 볼펜을 가져다 드려도 화석처럼 굳은 손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약이려니 하고 남편과 저는 그냥 현재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며칠 뒤에 벌어졌습니다. 글쎄 시모가 갑자기 저랑 남편을 부르더니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이제 나도 할 만큼 했다. 너희 아버지가 저렇게 된 건 유감이지만 하늘의 뜻이려니 해야지 어쩌겠니. 나도 이제는 마음을 추스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새로운 삶이라니요? 너희 시아버지랑 이혼할 생각이야. 네? 이혼이요? 어머,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남편도 저도 이혼이라는 말에 깜짝 놀라서 시모에게 물었습니다. 시모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사람인 것처럼 이혼 서류를 준비해서 저희에게 내밀더군요. 위자료는 정확히 반으로 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하고 남편은 병상에 있는 관계로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변호사의 유권 해석이 덧붙여져 있었죠. 저랑 남편은 시아버지가 의식을 되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기에 시모를 말렸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 시모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누구보다 오누이처럼 친구처럼 다정하게 지내던 두 분이었기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마음의 결심을 오래전 굳혔는지 완강하더군요. 더 이상 이 일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마. 내가 이미 최종 결정한 것이니 너희들도 내 뜻을 존중해 주길 바랄 뿐이다. 어머님, 그러면 시아버지는 어떻게 사시라고요?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나요? 남은 재산이 절반이 있으니 그걸로 외아들, 맏며느리인 너희가 모셔야겠지. 엄마 대체 왜 이래요? 갑자기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거예요. 나도 이제 지긋지긋해. 너희 아빠가 박사과정 마치고 교수 자리 얻을 때부터 나는 너희 고모부라는 사람 밑에서 빡빡 키면서 일했다. 말이 조교수지 그야말로 개처럼 일했지. 그런데 내가 이제 와서 조금 편하게 살려는데 너희 아빠가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어. 그럼 나는 평생을 또 너희 아빠 뒷수발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 내가 왜 그래야 하니? 내가 왜? 시모의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죠. 시부의 수발만 평생 들고 살았으니 자기 인생이 없어졌다는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게다가 이번에 시부의 사고로 인해 학교에서도 휴직 기간이 생겨버려서 교수 진급에 영향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때문에 시부를 버린다는 건 너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시모에 대해 존경의 마음을 가져온 저로서는 시모의 그러한 태도 변화가 낯설면서도 내심 실망이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시부를 묵묵히 수발해온 현모양처이자 엘리트 교수님으로서의 이미지가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남편도 여러 방법으로 자기 엄마를 말려보려고 했지만 당사자인 시모가 이혼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으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그때부터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입을 꾹 다물더군요. 그런데 결국 시모는 자기 마음대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시부가 아픈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결국 짐을 싸갖고 나가버리게 되죠. 저랑 남편은 그런 시모가 실망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이참에 시모랑 연을 끊자는 말까지 하게 되었네요. 그래도 저는 같은 여자로서 시모가 동정이 가기도 하고 그래도 마지막으로 대화를 한 번 더 해보자는 생각에 시모가 이사를 갔다는 오피스텔을 찾아갔습니다. 어쩌면은 그날 그렇게 찾아가지 않는 게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때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제가 오피스텔에서 본 광경은 그 어느 때 봤던 것보다 추잡한 광경이었으니까요. 오피스텔은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조금 열린 상태였고 안에서는 시모의 목소리가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현관의 신발을 보니 누군가 와 있는 듯 했죠. 남자의 목소리도 같이 섞여서 들리기도 했고요. 그만해, 간지럽다고. 언제부터 이런 거 간지러워했다고 그래? 이 사람이 이리 가까이 와. 진짜 아직 나 이혼 서류 다 안 끝났거든. 이러는 거 간통인 거 알아? 그렇게 따지면 벌써 나는 간통죄로 10년 전에 감옥 갔어야 하는데? 목소리의 주인공은 충격적이게도 고모부였습니다. 저는 고모부인 게 충격적인 것도 있었지만 대체 저 둘의 대화는 무슨 말일까 속으로 의아했습니다. 고모부가 시모와 바람을 피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두 사람이 하는 말은 오래전부터 두 사람이 함께 알아왔고 또 관계를 가져온 사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둘은 거의 옷을 다 벗고 관계를 갖기 직전인 상태였어요. 저는 너무나도 황당한 나머지 신발 벗는 것은 잊은 채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지금 두 분이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나 깜짝이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어서 당장 나가지 못해?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이런, 자네 왔는가? 지금 본 건 오해일세, 오해. 우리는 단지... 지금 홀딱 벗고 두 분 안고 계신데 오해라고요?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너는 이제 내 며느리도 아니고 나는 너를 모르는 사이야. 너 가택 침입죄로 고소할 거야? 그렇게까지 나오는데 더 할 말이 없더군요. 이미 이혼 소송은 진행 중이었고 시부는 식물인간으로 자리에 누워있고 설령 두 사람이 오래전부터 바람을 폈다 한들 그게 지금 상황에서 돌이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저는 두 년놈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 뻑큐를 날리고서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남편한테 제가 봤던 장면을 말하니 남편이 처음에 안 믿더군요. 그럴 리가 없어. 고모부님이 얼마나 우리 집을 도와주셨는데 아버지를 배신하고. 나도 처음엔 안 믿겨졌어. 아버님의 절친이라는 분이 설마 했지. 하지만 내 눈으로 직접 봤는 걸. 정말 두 분이 그렇게 홀딱 벗고 안고 있었다는 말이야? 그래. 아마도 이걸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 뭐가 하나 나와도 나오지 않을까 싶네. 저는 시아버지를 간호하면서 이 사실을 말해야 하나 어쩌나 고민이 됐어요. 남편은 아직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남편만은 진실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심 모르는 척하고 시부의 팔을 주물러 주면서 한번 넌지시 물어봤죠. 아버님, 제 말 다 듣고 계시죠? 그렇죠? 듣고 계시면 눈을 깜빡여 보세요. 그렇게 말하니 아버님이 눈을 한번 깜빡이더군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다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버님, 혹시 알고 계셨어요? 이걸 뭐라고 말해야 하지? 제가 그렇게
뒷말을 망설이고 있는데 시부가 제 팔을 꾹 누르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시부의 얼굴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설마 알고 계셨던 거예요? 시모랑 고모부 관계를? 시부는 눈을 한번 깜빡이면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시더군요. 아무래도 시부는 오래전부터 그 사실을 알아온 게 거의 분명했어요. 그렇지만 시부는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보였죠. 아버님,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억지로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완전히 의식이 돌아오면 그때 말씀하셔도 돼요. 시부가 뭐라고 말하고 싶지만 마음대로 입이 열리지 않자 통곡을 하면서 땅을 치더군요. 그 바람에 저도 속이 상해 왈칵 눈물을 쏟아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시부는 일찍부터 시모가 바람을 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고 그와 관련해 뭔가 더 할 말이 있었던 게 아닐까 싶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이혼 소송은 차례대로 진행되었고 결국 판사는 시모와 시부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남편이 결정적 사건을 가지고 온 건 바로 그날 저녁이었어요. 자기야, 이거 봐! 그날 사고 난 날에 배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 보내온 메일이야. 메일이라고? 사고 당일에 그걸 목격한 사람이 있었다는 말이야? 남편이 보여준 메일에는 자신이 영국에 사는 40대 남자이며 사고 당일 그 배에 타고 있었는데 사고가 났을 때 뭔가 낌새가 이상해 몰래 동영상을 찍었다며 파일을 메일로 보내온 거였습니다. 남편이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서 파일을 클릭하자 그 안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들어있었어요. 바로 시부를 바다로 내동댕이 친 사람은 시모였어요. 술 취한 시부를 부축한 뒤에 뱃머리에서 아래로 밀어버리고서는 혼자서 비명을 지르면서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시모의 모습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잡히고 있었죠. 저는 시모의 충격적인 연기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야간등이 몇 개 안 남고 꺼진 상태라서 시모의 이런 행동을 목격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았어요. 다만 이 영국인 남자가 정말 아주 우연히 뱃머리에 나왔다가 이 기막힌 상황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장면은 그 뒤에 벌어졌습니다. 시모가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신호를 보낸 뒤에 어떤 남자와 포옹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국인의 카메라는 용의 주도하게도 그 장면을 놓치지 않고 클로즈업을 해서 보여주었는데 그 영상 속의 남자를 본 저는 거의 그 순간 까무라칠 뻔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고모부였기 때문이에요. 영상 속에서 고모부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시모와 포옹을 했고 뱃머리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구조를 하는 동안 두 사람은 유유히 갑판 아래를 내려가는 것까지 영상에 담겼거든요. 저는 처음에 그 남자가 고모부라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아서 남편한테 영상을 몇 번씩 다시 돌려보라고 요청해서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해서 확인을 해봐도 마찬가지였어요. 영상 속 그 남자는 다름 아닌 고모부가 맞았습니다. 그날 제가 받은 충격은 아마 살면서 거의 비할 바가 없을 정도일 거예요. 남편과 저는 둘이서 통곡을 하면서 시모의 계획된 살해를 비참해했고 시부가 불쌍해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의 전말은 시모와 고모부 둘이서 철저히 계획한 범죄였던 셈이고 시부는 그 사실을 모른 채 비참한 운명이 되었으니까요. 저는 곧바로 이 증거 자료를 가지고 경찰에 가서 두 사람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접수가 되면 피의자 소환 조사를 해야지 곧바로 체포는 어렵다고 하더군요. 저는 두 사람이 도주의 우려가 있으니 구속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했지만 현행 법상 그게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두 사람이 도망을 못 가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했어요. 무엇보다 두 사람의 모습이 영상 속에서 제3자가 보기에는 명확히 식별이 안 될 수도 있어서 결국은 자백을 받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되었죠. 저는 남편한테 이 일을 일단 비밀로 한 상황에서 두 사람의 자백을 받아서 녹음을 해야 한다고, 작전을 철저히 짜야 한다고 했어요. 남편과 저는 일단 두 사람을 자극해서 최대한 서로 폭로전을 하게 몰아가자는 쪽으로 합의를 했죠. 그리고 저는 시모가 있는 오피스텔로 남편과 함께 쳐들어갔죠. 갔더니 둘은 이번에는 대놓고 알몸으로 뒹굴고 있더군요. 이미 이혼 서류가 다 처리된 후라서인지 아니면 이제 더는 숨길 게 없다는 뜻인지 몰랐지만 아주 당당하고 뻔뻔한 모습이었어요. 네가 여긴 어쩐 일이니? 우리 이제 정식으로 사귀기로 했다. 너한테도 편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네. 이제 정식으로 사귀는 게 아니라 원래 두 분 커플이셨잖아요. 말하는 싸가지가 왜 그래? 이제 시어머니도 아닌데 뭐 어때요? 어쭈, 많이 컸다. 내가 이 사람하고 사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프니? 아니요. 배 아픈 게 아니라 가슴이 아프죠. 덕분에 시아버지가 반혼수 상태가 되셨으니. 왜 어디서 그런 망발을 입에 올리는 거냐? 누가 들으면 너희 시아버지가 그렇게 된 게 꼭 우리 탓이라도 되는 줄 알겠다. 그럼 아닌가요? 저 모든 걸 알고 온 거예요. 그게 무슨 개소리냐? 너 알고 보니 아주 혼자서 소설 잘 쓰는구나. 제가 소설을 쓰는 걸까요? 아니면 어머님과 고모부가 둘이서 범죄 드라마를 찍으신 걸까요? 그렇게 말하면서 저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영상을 내밀었죠. 제가 영상을 보여주자 고모부는 표정이 갑자기 싹 굳으면서 말이 없더군요. 아마도 이젠 다 틀렸다 싶었겠죠. 하지만 노련한 시모는 제 말에 속지 않으려고 하는 게 역력했어요. 증거 가지고 왔어? 근데 그래서 여기 너희 아버지를 민 여자가 나라고 어디 적혀있니? 보니까 아주 깜깜해서 보이지도 않는데 이 여자가 나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그렇게 발뺌하실 줄 알았어요. 역시 머리 좋은 대학 교수님답네요. 너 계속 이렇게 까불래? 겨우 이따위 영상 자료로 누굴 살인자로 몰아? 안 그래 여보? 그렇지. 아무리 네가 시아버지 일로 속이 상해도 멀쩡한 사람들을 살인자로 모는 건 좀 아니지 싶구나. 아, 그래요? 그런데 이건 어때요? 그리고 저는 고모부가 약을 타서 자기 아내를 죽였다는 사실을 폭로했죠. 남편이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다고 자살한 줄로만 알았던 고모부의 아내 살인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조사를 해보니 고모부가 얼마 전 자기가 근무하는 대학병원에서 수면제를 과도하게 타간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남편은 고모부의 아내의 사망사고를 다뤘던 경찰에 시신의 국과수 의뢰를 요청했고 결국 고모부 아내의 머리 뒤쪽에 둔기로 맞은 자국을 발견한 거죠. 결국 두 명이나 사람을 죽게끔 나고도 뻔뻔하게 여자를 또 탐하다니 당신은 벌을 받아야 마땅해. 그게 사실이야, 당신? 정말 약을 타서 죽인 거냐고? 제기를 다 망했네. 사실대로 말해봐. 미안해. 하지만 이게 다 자기를 위한 거였어. 어허, 정말 과연 다 어머님을 위한 거였을까요? 그건 또 무슨 소리냐? 어머님은 그 다음 타자였거든요. 자, 이걸 보세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의 약을 추가로 내밀었죠. 평소 시모는 빈혈기가 있어서 병원에서 약을 타먹었는데 그 약을 항상 고모부가 타다 주었거든요. 저는 그 약을 가지고 아는 선배에게 성분 분석을 의뢰했는데 그 약이 알고 보니 사람 몸을 서서히 마비시키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다는 걸 안 거죠. 결국 고모부는 독성 물질로 시모까지 죽인 이후에
모종의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님, 요즘 잘 때 몸이 떨리지 않으셨어요? 눈꺼풀이 파르르 하고? 맞아. 그게 그럼 독성 물질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서서히 돌아가실 뻔한 걸 제가 구해드리는 거예요. 평생 사람 좋은 척하면서 주변 인물들을 이렇게 하나둘씩 제거해 나간 이 인간, 사람의 탈을 쓴 악마라는 사실을 깨달으세요, 제발. 아니야. 거짓말이야. 아니야! 시몬은 그 자리에서 머리를 움켜쥐고 머리칼을 쥐어 뜯더군요. 고모부는 모든 게 탈로 났다고 생각했는지 혼자서 허탈하게 웃으면서 담배를 꺼내 피웠어요. 시몬은 그런 고모부를 낯선 사람 보듯 올려다 보았죠. 당신 담배도 피웠어? 이제 와서 숨길 게 뭐 있겠어. 그래, 다 말해주지. 당신도 함께 죽이려고 했어. 한 큐에 보내버리려고. 나를 대체 왜? 나를 사랑해서 남편을 그렇게 같이 하기로 해놓고. 그거야 남편과 찢어져야 당신 재산을 그 다음엔 노릴 수 있기 때문이지. 당신 아버지가 당신 앞으로 물려준 양평 땅. 내 관심사는 그거였어. 세상에, 내가 짐승만도 못한 새끼한테 철저하게 속았어. 야, 이 여자야, 정신 차려. 너처럼 늙어 빠진 쭈그렁 할망태한테 내가 뭐 아쉬울 게 있어서 그리 접근했겠냐고. 당신이 너무 예뻐서? 미치도록 섹시해서? 정신 차려. 사랑 따윈 없다고. 제발 정신 차려, 이 여자야. 결국 고모부는 시모가 부잣집 딸이라는 걸 알고 처음부터 조교수로 뽑았던 것이고, 가짜라 사랑에 빠진 척한 다음에 시부를 계획적으로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죠. 저는 두 사람이 법의 심판을 받아서 철저하게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법정에서 살인교사죄로 각각 25년, 30년형을 구형받게 되었죠. 시몬은 법정에서 판사를 향해서 억울하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내가 사기를 치고 사랑이라도 얻었으면 이렇게 억울하진 않겠어. 나도 피해자야. 나도 저 악마 같은 인간의 사기의 마수에 걸려든 피해자라고. 하지만 그따위 핑계가 통할 리가 있나요? 남편을 반신불구로 만들어버린 여자가 할 말은 아니었죠. 하여튼 노년에라도 뒤늦게나마 두 명의 악마를 감옥에 쳐넣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은 아마 징역을 다 살고 나오면 노인정에 가만히 앉아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겠죠. 이 세상은 악한 자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어디까지나 정의의 심판, 권선징악은 엄연히 존재한다는 걸 깨닫게 해준 소중한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저랑 남편은 시부를 모시면서 새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 실력 좋은 미국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시부는 다시 의식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시부는 이미 이 모든 사건을 다 알고 있었는데 제가 시모와 고모부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고 하자 말없이 눈물을 또 흘리시더군요. 아마도 시부는 끝까지 시모를 사랑했던 게 아닐까 싶네요. 저처럼 황당무계한 사연을 가지신 분은 없겠지만 사람을 믿고서 뒤통수 맞는 일이 참 비일비재한 현실인데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정의는 밝혀지게 마련이니까 용기를 내어서 살아가시기를 간곡하게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 사연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악마라고 해야 할 시모와 고모부가 법의 처벌을 받게 되어 다행이네요. 아무리 살기 팍팍한 현실이라지만 돈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 끝으로 몰아간 범죄자들에게는 법적 처벌이 아니더라도 신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도 정의가 승리하는 세상이 되길 바라며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욱 재밌는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